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벌써 몇천 년 후죠. 그렇죠? 정조대왕의 그 화성 그 행차 이 그림, 이 반차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게.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바로 백택기하고 아까 백택은 아까 그 황제에게 귀신들의 존재를 다 알려줬던 그 짐승이에요. 신성한 짐승이고요. 그리고 등사라고 하는 아까 그 황제를 호위했던 그 신령스러운 뱀이에요. 그러면 정조대왕의 행차에 바로 이러한 그 황제를 지키고 호위했던 이러한 그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출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황제의 그 행차, 최고신인 그 황제의 행차가 후세의 그 제왕들의 행차의 하나의 그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황제를 지키고 호위했던 그러한 백택이라든가 등사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 그 임금님의 행차를 말하자면 거기에 잡귀들이 못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그 보호하는, 차단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자, 그 황제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조선시대까지도 이렇게 그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중앙의 대신, 큰 신, 이것은 결국 중국의 대륙의 중심부, 중원에 살고 있는 중국인의 그 자부심을 표명합니다. 이 황제는요. 그래서 중국 민족에 말하자면 그 시조 같은 그러한 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단군 할아버지 같은 이런 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 마오쩌둥 그 주석이 이 황제릉에 그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문을 썼어요. 마르크스주의 그 유물론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족의 시조인 그 황제를 그 말하자면 그 경배하는 이런 그 제문을 썼을 정도로 황제는 중국 민족의 하나의 그 자존심이고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들은 결국은 어떤 그 종족의 뛰어난 영웅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신격화된 거다. 진정한 도리, 궁극적인 그러한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자귀적인 그리고 어떤 그 욕망 이런 것을 갖고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웅 탄생의 이제 조건이 보면 일단 비범해야 돼요. 부려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려는 어디를 말하냐면 부여를 말해요. 부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신은 남방의 신입니다. 남방의 큰 신, 그 염제, 신롱씨라고 합니다. 자, 이 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신롱씨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소전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는데 그 왕비 여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용을 보고서는요, 그때 뭔가 느껴가지고요. 이 느낌이 중요해요. 보면 항상 뭔가 예, 감응한다고 그러죠. 감응. 느껴서 응한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요. 해가지고요. 사람의 몸에 이제 소머리를 한 그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신롱씨, 염제 신롱씨예요. 자, 이렇게 뭔가를 보고 느껴가지고 뭔가 신비한 이런 것을 보고 느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 근데 그 아이는 되게 어때요? 비범하죠. 예. 영웅 탄생의 이제 그 조건이 보면 일단 비범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버려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영웅 탄생 신화의 그런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신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생 신화라고 그래요. 뭔가 신비한 기운에 말하자면 느낌이 와가지고 임신을 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그런 그 신이나 영웅이 된다. 이런 것을 감생 신화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동양 신화에는 이런 감생 신화로 태어난 그런 그 신이나 영웅들이 많아요. 자, 염제 이 신롱 씨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분벽화에 있는데 이렇게 소머리를 하고
벼이삭과 약초를 든 모습이죠. 자, 염제 신농시는 뭘로 유명하냐면 농업을 처음에 창시했어요. 근데 어떤 새가 이삭이 달린 뭐 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심어 가지고 이제 그 농업을 시작했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염제, 그 염이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왜 이 불과 관련이 있을까? 이 신이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왜 농업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초기의 농업은 결국 그 농토가 없으니까요. 다 나무 숲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을 경작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화전에서 농업이 시작했고 결국 이 불을 잘 다룰 줄 아는 그 염제가 바로 농업을 시작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염제는요, 그 결국 의술과 그 약초 이것을 이제 그 만들어냈죠. 염제에게는 자편이라고 하는 이 붉은 채찍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채찍을 들고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풀이나 후려쳐요. 그러면 그 풀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치료하는 무슨 효능이라든가 뭐 먹어도 되는지 뭐 독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싹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그 프린트아웃 되는 건 아니겠고요. 뭐 염제의 머릿속으로 뭔가가 딱 입력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풀의 이제 그 효능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적인 거죠. 아까 그거는요. 근데 아날로그적으로 염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0번씩 풀을 일일이 다 가가지고 하나씩 뜯어가지고 맛을 봐요. 그래가지고 맛을 보고, 이것은 뭐, 어디에 좋을 거다. 또 어떤 것은 이거 먹고서는 갑자기 이제 뭐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런 경우면 이거 독초다. 근데 그 때가 늦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차를 그때 마셨다고 그래요. 차입을. 그러면 이제 해독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잘못 먹어서 무슨 단장초인가 그 풀을 먹었더니 창자가 끊어져서 뭐 돌아가실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설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의학의 그 시조다. 그래서 신농 본초경이라고 하는 그 한의학의 이제 고전이 바로 이 염제의 그 이름을 딴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염제가 이게 아주 젊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인간화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영지버섯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채찍이 있어요. 붉은 채찍. 이거 여기 꽂아놓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풀들을 그 후려쳐가지고 그 이제 성분을 분석했던 것 같아요. 자, 염제는 본래 그 동방의 신이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부상한 그 황제에게 나중에 전쟁에서 패해요. 그 대륙에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 그래서 남쪽으로 나중에 쫓겨갔다. 그래서 남방의 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동방민족이나 남방민족과 관련이 깊어요. 염제는 월남의 시조신이에요. 월남.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염제가 아까 그 소머리 같은 모습으로 3번인가가 이렇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좋아했던 그런 그 신이죠. 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산해경에 나오는 이 글을 보면요. 부려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성이 10시로 기장을 먹고 산다. 이 부려국이라는 나라, 이 부려는 어디를 말하냐면 부여를 말해요. 부여.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여. 예. 부여라는 나라가 있는데 성이 10시다. 10시라는 것은 이 불과 관련된 성이죠. 바로 염제하고 관련된 종족이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성이 10시라는 것은 바로 염제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여 사람들이 기장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걸 보면 바로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염제가 이렇게 자주 출연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의 큰 신 태호 복희씨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 복희씨는 또 어떻게 태어났냐면 화서씨라고 하는 이 나라 종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여자가요, 혼자 무슨 호숫가를 거닐다가, 뇌택이라는 호숫가예요. 왜 혼자 그렇게들 다니고 그러다가 뭔가 보고 느껴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러는지, 아마 이거는요 모계 사회의 흔적이 아닌가.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신비하게 용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모르잖아요 누군지.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잘 되니까 이제 다 용이다 뭐 북두칠성이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 화서씨 나라의 여인이 그 뇌택이라는 호숫가를 걷다가 보니까요, 이 큰 이 거인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이 여자 호기심이 많아요. 이 호기심이 또 일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발자국에다가 이 발자국 되게 큰데 그러면서 자기의 발자국을 이렇게 딱 밟아본 거예요. 맞춰본 거죠. 이렇게 그 거인 발자국에다가 움푹 패인. 그랬더니 뭔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임신을 했어요, 또. 네. 자, 이것도 무슨 신화예요? 감생신화죠. 감생신화. 자, 그래가지고 임신해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거인이 누구냐? 거인의 정체. 이 뇌택이라는 호수잖아요. 뇌택은 바로 뇌신, 우레의 신이 사는 그 호수예요. 뇌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잘생기진 않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뇌신이 이 뇌택가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이제 발자국을 남겼나 봐요. 공룡 발자국처럼. 그걸 이 여자가 밟고서는 이제 임신한 거죠. 자, 그래서 뇌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혈통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 아빠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의 머리, 용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희 씨도 용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 이 그림은요 아주 인간화된 거죠. 나중에 인간화됐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결국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 태호 복희 씨의 모습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자, 이 복희 씨는 뭐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아주 철학적인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자, 이분이 한 일 중에서 하나가 그물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고기 잡고 이런 거 그물 짜고 뭐 이런 일도 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팔괘를 처음 만들었다는 거죠. 팔괘는 뭡니까? 우주의 이 천지의 요소, 원소, 그렇죠? 뭐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뭐 호수라든가 이것을 기호화, 상징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밝혀내고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 원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미래를 점칠 수가 있잖아요. 또 점을 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역학의 시조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결국 주역으로 발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복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한 개인이 이렇게 정말 수천 년 동안 지금 모든 사람이 연구해도 뭐 끝이 없는 그 주역을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막 갑자기 창조할 수 있을까? 아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은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고 해서 지금 이런 그 결과로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이 복희도 그 중에 어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유력한 역학의 중요한 인물이었을 걸로 그걸 정리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 과거에 가령 뭐 점을 친다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 무당계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아주 큰 무당이 아니었을까? 천상과
지상의 매개자죠. 무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요. 특히 고대에 이 무속, 이 샤머니즘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 주로 동방의 그 동이계 종족들이죠. 그래서 이 테오보키시는 결국 이 동이계 종족들이 그 숭배하던 그런 큰 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팔괘는 뭡니까? 우주의 그 이 천지의 그 요소, 원소, 이것을 기호화, 상징화한 거죠. 바로 역학의 시조다. 주몽이 아래서 태어나죠. 박격것의 아래서 태어나고 또 은나라의 그 시조도 또 아래서 태어나요. 중국 문명, 이 대륙 문명의 초창기에 이 동방의 이러한 그 종족들의 활약이 굉장히 그 두드러지지 않았나.